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북한군은 오늘 12시경 MDL 인근에서 위협적인 폭파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This is really urgency. 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모시고 오늘 북한 이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글쎄요 이제 개선되는 쪽보다는 더 이제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북러 간의 어떤 밀접한 군사적 원조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 군인인지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어떤 인력인지 뭐 정확히 밝히질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 이제 10,000명 이상 가고 한 1,500명은 이미 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실제 지금 연해주 지역에도 북한 건설 인력들이 군인 신분으로 가 있긴 하죠. 지금도 수천 명 가 있는데 전설 인력인데 군인 신분이다. 그렇죠. 그 북한 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다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고 예. 뭐 농사도 짓고 건설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 건설 인력들이 지금 연해주 지역에 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전투를 할 줄은 몰라요, 사실은. 그냥 건설 인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전장에 투입할 수는 없고 예. 만약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네. 실제 파병을 했다라고 하면 본토에 있는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병력들을 뭐 배나 항공기를 실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예. 그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그 하는 거죠. 부대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사 같은 아주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 뭐 실제는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뭐 보내려면 이제 특전사나 이제 그런 특수부대를 보내야겠죠. 예. 러시아에서도 아마 이제 원하는 걸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투 병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투 총들고 병력을- 싸울 수 있는. 예, 그렇죠. 지금 보냈으면 뭐 건설 병력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가 필요한 게 건설 병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역대 규모로 파병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다른 전쟁에서는 뭐 파병을 해봤자 뭐 전투기 조종사라든지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지상군을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한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의미를 좀 예, 전하고 그만큼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는 반대 급부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 기술이나 예. 무슨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나 뭐 그리고 뭐 핵무기 관련 기술들뿐만 예. 아니라 예. 뭐 대규모의 뭐 이제 경제 지원들 포함해가지고 네. 그 지금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가면은 입대하면은 520만 루블 준다고 써 있어요. 한 7,400만 원 정도인데 예. 그거 한 10,000명 정도라고 하면 7,400억 정도거든요. 예. 아마도 단순 계산해도 한 그 이상의 뭔가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받아야 이제 북한도 이제 파병을 좀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서방 정보 기관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러시아에 갔던 북한 병사들 중에 일부가 탈영을 네.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것도 역시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신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낭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에 있는 아까 건설 인력부터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부터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러 이제 지난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나왔을 때 자기들부터 당장 전장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불안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 지금 북한 내부에서부터 이제 그 전투 병력들 차출돼 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그들도 불안하겠죠. 전쟁 안 해봤는데 실제 전쟁터에 간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실제 전투 네. 경험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전쟁 준비, 전쟁터에 지금 투입되는 현장에 갔고, 그리고 일단은 북을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동하는 경로 중에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실제 그런 와중에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예. 만약 한 18명 탈북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조금 간부급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반 병사급들은 탈북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예. 간부급이 이동 중에 탈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이것도 다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여러 가지 무기도 제공을 했잖아요. 그 무기를 운용하는 것을 뭐 북한 무기니까, 북한산 무기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 인력이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포탄과 군수물자 지원했을 때 초창기에도 갔을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관리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예. 그 인원들이 간 거고 뭐 보도에 따르면 10월 4일인가요? 그 도네츠크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군 20명 중에 뭐 북한군 장교 6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마 그 관련 인원들은 이미 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 때도 역시 이제 전투병력 가면은 당연히 이제 북한 무기들 따라갈 거고 거기 관련 기술 인력들도 있을 건데 근데 무기는 러시아께 훨씬 더 좋죠. 예.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으면 받았지 북한 무기가 더 러시아보다 좋다라고는 보장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기술 인력만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대규모라고 한다면 이제 전투 병력일 가능성이 높은 예. 거죠. 가서 이제 러시아의 그런 뭐 핵심 군사 기술이나 정보들을 좀 더 가져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가서 이제 뭐 실제 무기 운용을 하는 걸 배워온다거나 예. 아 그리고 그 러시아 평양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상간에 이제 고려환경 여객기가 굉장히 지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예. 러시아 군용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관련 기술을 예. 다양한 이제 기술 원조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만일에 이 남북 간에 어떤 국지적인 뭐 교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이 조항,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간 거와 마찬가지로 북러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이론상 가능한데 예. 그 지난 6월에 나온 북러 조약의 내용이 그 60년에 있었던 그 조소 동맹 조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군사 동맹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지만 예. 4조를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지체 없이 뭐 파병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앞에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유엔 원장 제 51조와 그리고 북한법과 러시아 법에 의거하여 준하여 절차가 좀 밟아야 파병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파병을 할 가능성 굉장히 저는 좀 낮게 보는 겁니다. 푸틴이 빚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뭐 푸틴이 지금 북한군 병사 받기만 하고 정작 북한에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좀 받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 뭐 줄 수 있는 거는 병력들이니까 만약 파병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러시아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한반도 유사시가 만약에 네. 벌어졌을 때 북한을 북한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유엔 원장 51조 자기 유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에요. 예. 예. 이제 그거 어겨가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 법에 따라서 러시아 법에 따르면 푸틴이 혼자 파병하는 게 아니라 예. 두마 의회에 가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두마는 사실상 그냥 푸틴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비준 동의 하지 말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예. 이제 통제한 다음에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이 딱 싹 찢는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뭐 조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켜준다. 예.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도 참관단을 보내야 된다.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뭐 우방국들 통해서 뭐 나토나 뭐 우크라이나 정부들을 통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은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은 합니다. 예, 그 충분히 그 가능할 거라 판단을 하고 쉽게 인력을 북한이 보내니까 우리도 병력을 보내거나 인력을 보낸다. 이렇게 싸움터에 그렇게 쉽게 말려 들어가는 거는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할 건데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북한 군들이 가도 이게 러시아인인 것처럼 자꾸 위장을 한다는 네. 거잖아요. 예. 러시아 군복 입고. 네. 그게 뭐냐면 러시아는 한국의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원될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예.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주는 포탄 물자 그리고 또 한 뭐 1,000명, 10,000명 정도의 병력들은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은 보장해줄 수 있겠지만 게임 예. 체인저가 될 만큼 전선에 이제 그 양상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불끈해가지고 발끈해서 여기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현무5 같은 걸 지원해 준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러시아 그런 역풍을 불러오는 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이제 러시아하고 좀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요.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안 하는데 그렇죠. 멀리 저쪽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에서 굳이 그렇죠 무기와 병력을 보내서 일을 더 확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이 대남 적개심을 굉장히 고취시키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군사적 또 물리적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리도 폭파시키고 경의선을 아직 그냥 다 뭉개버렸어요.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이거 남북 간에 뭔가 긴장이 과거 때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구나. 그냥 내부 결속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겁니까? 퍼즐이 조금 맞춰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예. 러시아 파병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을 어쨌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좀 보내고 있어요. 그럼 좀 불안한 게 뭐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남쪽 경계가 좀 불안해지겠죠. 이제 거기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이제 요새화로 가고 그 때마침 또 무인기 침공도 있고 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이번 주 좀 뭐 재미를 봤다라고 표현한다면 예. 상당히 좀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내부 결속을 하는 데는 일단 그 140만 명이 다시 뭐 재입대 재입대하겠다고 탄원을 그랬죠. 내고 연일 노동신문에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석탄 증산으로 무자비한 징벌을 하자, 뭐 치솟는 분노로 최대 분발을 하자라고 해서 결국 경제적 성과 내는데 예. 생산 투쟁하는 쪽으로 지금 여론을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일단 하는 건데 동시에 그렇게 쥐어 짤 수 있는 기제를 만든 건데 김정은한테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예. 오늘자에도 나왔지만 무인기 발견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화면에 나와요. 네, 우리 예, 뭐 그렇죠. 국군의 날 행사 때 나온 거랑 그렇죠. 똑같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무인기 발견됐다 강하게 비판하면서 끝엔 뭐냐? 이런 일 다시 한번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건데 재발 방지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선 제발 좀 이렇게 좀 더 건들지 좀 말아 달라. 지금 자기 북러 협력하고 그쪽에 지금 예. 자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게 그게 더 바쁘지 지금 남측과 지금 1대1로 진짜 붙고 싶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나 김여정도 얘기할 때 대한민국과 먼저 싸우겠다, 먼저 침략하겠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남측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선을 긋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긴 바라지만 그런데 우리도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건 자기들도 나름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남북 육로를 이번에 폭발을 한 계기가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 우리나라 무인기가 북한에 침수했다라는 주장 때문이었잖아요. 무인기에 유독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평양 방공망이 뚫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머리 위로 실제 남측이 무인기가 날라와서 전단지까지 뿌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재발 방지 하지 말라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쪽에서 제차 3차 무인기 보냈을 때 뾰족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도 북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뭐 남측을 공격했다. 예. 그럼 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또 전투 병력도 보내고 있는데 예. 또 남측과 상대로 또 전면전도 벌인다. 예. 이건 이제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로를 차단해 버린 건가요? 뭐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냥 그 육로를 차단해 버린 건 일단 뭐 사실은 전쟁이 나면 우리 네. 뭐 미사일과 공군력으로 공격하게 되지 육로로 아. 탱크를 몰고 갈 일은 없지만 네, 네. 근데 내부 결속으로서는 이제 육로 차단하면서 보여주는 것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 전제가 저 무인기가 정말 우리 쪽에서 남쪽에서 보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이 그 국군의 날 때 공개했던 그 무인기와 동일한 건지 아니면은 북측이 조작을 해서 남측에서 보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인지 뭐 지금 우리 군 당국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약간 모호한 입장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굳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려야 될 그럴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네. 돼요. 그 우리가 정전 협정을 먼저 위반하면서 예. 그 한미 동맹이 약간 훼손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나 방조가 없는데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정전 협정 위반해서 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은 어쨌든 좀 기술적인 지원을 민간 단체들이 좀 받았는데 군당국으로부터 우리 예, 군당국으로부터 그 정보당국이나 군당국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묵인 방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뭐 그것도 약간 설인 추론, 거죠. 예, 네. 그것도 다 설이네. 그러니까 확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설들이 나오는 건데 평양이 또 자작극을 벌인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할 유인은 사실은 좀 없는 거죠. 평양으로서도 연말에 경제적 성과 내는데 바쁜데 남쪽으로부터 평양에 이제 상공에 와서 전단지들 이제 자기들이 자작극으로 뿌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선뜻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면. 네. 그리고 또 똑같이 저렇게 평양의 구역 내에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예. 그것도 과연 뭐 평양이 진짜 거기에 힘을 들일 유인이 있을까 이런 거 뭐 생각해 봤을 수해도 때 낮고 여름에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심이 흉흉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그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무인기 이제 보내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유효했을 건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일일 겁니다. 평양 정권 입장에서 예, 봤을 예. 때는 방공망이 뚫렸다라고 하는 걸 그렇죠. 인민들한테 알린다는 거 예. 그것도 역시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허약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미스테리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우리 측의 반응도 약간 좀 뭔가 미스테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장관이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뭔가 공개할 수 없는 군사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거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외교적 수사로 NCND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알고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거고. 이걸 누가 보냈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만 알고 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한 거예요. 네. 그죠? 예. 우리 거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건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모른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북한이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한이 자작극이다 이렇게 통상 발표해 왔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저렇게 NCND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우리도 것이죠. 발을 한 발 담그고 그렇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남쪽에서 갔는데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김여정이라든지 북한이 저렇게 그렇죠.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게 꼭 공식적으로 군에서 보낸 게 아니라 또 민간에서 보낼 가능성도 뭐 있을 배제할 수는 수는 있는 없는 거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육로가 폭파되고 그 과거에는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것도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남북 경협 상징물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북한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다 내부 결속용 주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뭐 단기적은 그렇고요. 뭐 김정은은 좀 보면은 복귀해 보면 어쨌든 좀 그 두 국가에 간다는 거에 좀 확고한 의지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통일을 예. 이제 버린 거죠. 별로 네.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평양시를 이미 발표한 적이 예. 있었고, 네. 2017년부터는 뭐 우리 민족 제일주의 아니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2018년도 19년 상황에서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예. 정상회담을 해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상황에서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상 그대로 네. 조금 약간 복고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통일과 민족 같은 거 개념 다 삭제하고 남북 관계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 해놨던 그러니까 네. 2000년 이전에 물리적 조건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물리적 조건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돌려놓고 노동신문에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위대한 김정은 조선 만드는 것.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그저 그런 나라의 뭐 지도자로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예. 위대한 김정은 조선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기 집권 플랜을 그냥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통일 유후는 이제 김일성의 유훈이어서 뭐 김정은도 그렇고 그 아버지인 김정일도 그렇고 할아버지 이 김일성의 통일 유후는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게 뭐 이게 적국 뭐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네. 통일이든 뭐든 간에 이제 그랬는데 그걸 아예 이제 빼고 우리 한국을 이제 적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전쟁 여차하면 전쟁을 하겠다 이런 태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공개됐던 2군단에 가서 김정은이 우리 수도 서울의 지도를 네, 예. 펼쳐놓고 작전 회의를 하는 거. 2군단은 이제 개성 주변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남쪽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군단 사령부일 텐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것도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의 어떤 조치에 그냥 불과한 겁니까? 이제 의미도 있고 보여주시고 반반이 좀 섞여 있는 건데요. 근데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군이 분명히 이제 서울을 이제 공격하는 수도권 공격하는 건데 예. 거기를 직접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김정은이 부대 방문하는 것 자체로도 저 사령부는 비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부대 방문 자체가 그 사령부의 경각심 최고도의 전비태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단순히 사진 찍으러 간 건 아니고요. 서울을 저거- 콕 집어가지고 그렇죠. 절대적으로 철저한 적국이다. 사진 찍으러 이렇게까지. 간다고 해도 저 지휘관들과 일선 장병까지 얼마나 지금 날이 서 있겠습니까? 그거 한 번만으로도 이제 이 군단은 굉장한 큰 연습과 훈련을 한 거죠.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김정은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을 먼저 침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계획된 전면전은 없겠지만 예. 그 전비태세를 갖추는 데에서는 분명히 이제 유의미한 거고 우리도 계획된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군은 오늘 밤 전쟁이 날 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신호들, 시그널들은 언제든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예, 그렇죠. 우리의 경각심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늦춰서는 안 될 거고요. 예. 네.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발적 상황도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강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 예. 이제 오늘 밤 전투를 준비하는 것은 뭐 군의 본연의 임무인 건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예. 미국 대선이 진짜 코앞에 와 있는데 11월 5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뭐 최근에 들리는 외신 보도를 쭉 보면은 트럼프의 상승세가 많이 눈에 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재등장할 경우에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인지 워낙 이 두 스트롱맨들끼리는 브라더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묘하게 네. 또 케미가 맞는지 이제 그런데 우리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또 약간 빠져 있는 것인지 외톨이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것인지 어떤 관계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세계 독재자들을 내가 다 조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친분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예, 예.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 여름에 반응을 보인 거 공과 사는 구별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북한이 한번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두 번 맞을 짓을 먼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노이 때 한번 당했으니까. 예, 저는 이게 김정은의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예, 예. 그걸 이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이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기가 힘들고 그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되더라도 김정은이 하노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북미 관계에 큰 변화도 없을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도 앞으로 당분간은 큰 변화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끼더라도 만남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한동훈 대표님의 어제 최고위에서의 말씀 3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모양이었거든요. 독대라는 자리가 과연 왜 필요하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하겠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려줄 정도라면 독대는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만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에 만나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당초에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던 독대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회동 형식으로 정해졌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내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저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두 분이 독대하는 건 좀 오랜만이잖아요, 그죠? 거의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번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하에 네. 회동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 뭐 처음은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에 뭐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차 대신에 이 차 말고 밥이라도 한 끼 좀 먹으면서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 안 돼요? 뭐 지금 중요한 게 뭘 먹느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반찬이 고기냐, 후식이 오미자차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무엇이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민의와 민심과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여권의 쇄신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지 지금 준비하고 있을 그러면 것이고. 둘이 말씀하세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어떻게 하면은 그 민심에 부응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밥을 먹냐, 차를 마시는 차담 형태냐, 뭐 비서실장이 배석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만큼 이제 실속 있는 내용 있는 대화를 하느냐, 이제 이게 더 초점이 맞춰졌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 할지는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요, 국민이. 3대 요구라고 흔히 불리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사님의 뭐 어떤 대외 활동을 중지하는 거, 그다음에 여사님 주변에 있는 이른바 뭐 7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나왔습니다만은 의혹들이 있다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절차적으로 뭐 휴대폰 달라 그러면 주고 뭐 검찰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3대 요구란 말이에요.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답만 듣는 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 3대 요구 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차담회 때 뭔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일단은 요구와 반응의 구도로 볼 것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야 뭐 의정이라든가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될 수 예.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포인트, 물론 그 중에서 세 번째는 뭐 특검을 현재로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중단,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그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통령실이 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요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 우회적으로 이미 다 공개가 돼버린 거고. 우회적으로요? 직접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적시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예.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답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선을 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인사의 문제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우리는 그런 사적 라인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만일 하게 된다면 인정하는 격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장한 반응은 안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국회가 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하고 내각도 좀 개편할 때 그때 함께하는 측면에서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 부합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검찰에 손을 떠난 일인데.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못하지만 최근 제기되는 명태균 의혹,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그 대외 활동 자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그 대통령의 워딩으로
이부속실 특별감찰관의 속도감이 있는 바로 국민에게 내보이는 것과 함께 앞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여사가 특정한 부분만 앞으로 하겠다는 식의 어느 정도 절충된 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선물을 받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나올 때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서의 투톱으로서 개혁 과제들 내가 최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무도한 탄핵 공세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맞서겠다. 이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이 그나마 어떤 의미와 성과를 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예, 뭐 어떤 입장이 추가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요구할 만한 게 더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뭐 3대 요구 외에도 어정 갈등 문제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수평적 당정 관계 뭐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대통령실에서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다 라는 해동의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한마디로 큰 기대하지 마라. 줄 선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 그렇다라고 사전에 좀 김빼기라 할까요? 기선 잡기라 할까요? 사전에 사실은 이 한동훈 대표와 용산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어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를 해버렸고요. 또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는 아니 윤 대통령 라인만 했지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이 어딨냐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서 미리 쐐기를 박자 하는 그런 의도로 봐지고 그런 이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면담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라 하는 그런 좀 메시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월요일 날 회동의 성과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기대를 하지 말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거는 있다라는 거. 아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께서 조만간에 이 부속실 설치할 때 몇 사람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빠질 거다라는 뭐 식으로 뭐 설명을 해서 그에 만족한다면 실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국정 전반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가도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특히 또 특별감찰관도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기구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하고 또 바르게 또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고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이 사법적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라. 특히 최근에 명태균 씨 논란,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대선 여론 조작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어 그 대가로 공천을 했고 또 지자체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논란의 본질이거든요. 이 논란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전혀 조금 다른 그 해법이 나온다면 전혀 해결이 안 된 채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여론에 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 한동훈 대표는 좀 뭔가 비장한 각오로 대통령과 면담에서 반드시 이것은 성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배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답은 뭔가를 받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용산으로 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줄곧 면담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독대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줄 선물 별로 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건지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둘이 만나면 또 나중에 뒤에서 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명을 더 배석하는 것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독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이거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두 분 사이가 뭐 1, 2년 안 사이도 아니고 20년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인데 이런 그 사이에 뭔가 뭐랄까요, 그 잡음들 그리고 이합 집산의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갖다 좀 털어내고 함께 머리를 모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게 독대의 요청 사유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밥 먹는 걸로 밥만 먹고 가라고 했고 예. 이번에도 굳이 비서실장을 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난 너 못 믿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신뢰를 쌓기 이전에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데 네. 불신 해소의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 감금이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대 요구에서 첫 번째는 뭐 한남동 라인, 그거는 아까 앞서서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대통령 라인밖에 없는데 뭘 정리하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네.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뭐 이거는 이미 김 여사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뭐 재보궐 선거에 여론이 안 좋으면은 김 여사 안 나타나요. 네. 이번에도 선거 대통령 혼자 하셨잖아요. 그 이미 자명에 들어갔어요. 예. 예.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여권의 지형이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 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명태균 관련 진상규명 관련해서 협조하라. 사실 이게 아까 송 대변인이 이제 특검 요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긴 했지만 특검 요구다. 뭐 특검 특검 아직 뭐 수용해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그 자리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용산이 명태균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명하냐? 이거 뭐 거짓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당이 독자적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발 맞춰서 입 맞추고 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인적 쇄신은 할 게 없다. 두부- 대활동은 이미 중단 들어갔다. 두 분이나 민주당은 이 21일 회동이 결과가 잘 안 좋게 끝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지 안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 희망 기대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것은 지금 이 전국이 명태균 뭐 예. 논란만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이 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국정 현안들, 민생 현안들 다 묻혀버리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답답한 것이고. 그러니까 21일 회동이 잘 그렇습니다. 돼서 빨리 국정 운영이 당연히요. 정상화되기를 원한다. 예, 21일 날 선거가 있어야 되고 전국에 분수령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대통령의 학답을 받아야 된다. 받을 것은. 그리고 용산도 지금 뭐 이제는 국민의 임계치가 왔다. 정서에 그런 측면을 직시하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특히 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조치. 지금 당장 뭐 김 여사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합의하고 대통령실 자체 조사나 특별감찰관은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조치 그것은 사실 기소를 요구했는데 기소가 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한동훈식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해서 여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도 발휘할 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21일 회동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친윤계, 친한계는 말로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뭐 친윤계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3대 요구 사항이니 뭐니 다 흘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홍 시장이 대신 나서서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적국 민주당만 좋아주는 거 아니냐 너 한동훈 대표 너는 여당 대표냐 아니면 야당하고 내통하는 적국하고 내통하는 여적을 저지른 죄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러면 이게 21일 회동을 앞두고 저런 말들은 어떤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조직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소음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소리만 나가겠습니까? 이런저런 소음이 있는 거는 정치 현상에서 너무 당연스러운 일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사실 뭐 그러니까 독대가 잘못되긴 면담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거나 계속적인 리더십에 생채기를 내야만 어쨌든 이후에 대권 주자로서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용병에 의존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홍 시장의 이야기는 지금 그 사실 대통령 여사도 조금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적죄까지 거론하는 건 저는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한 대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그 윤 대통령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 그 용산 측에서
독대는 안 되고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담이어야 한다고 해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예. 받겠다. 내 형식과 의지에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그간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과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이득,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 어떻게든 여권이 봉착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인데 최소한 저는 당대표를 지냈고 또 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 이렇게 자꾸 그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를 직격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가 않다. 최소한 한 대표가 어떤 정치적으로 시험대에 들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지적하는 건 마땅하나 예.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저것이 저는 큰 틀에서의 저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만 저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제 상중내에 계시는 권양숙 여사와 비슷하게 좀 자제해라, 김건희 여사. 이런 거는 또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여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 것은 맞는데 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저격을 해온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홍 시장조차도 권양숙 여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활동 자제를 얘기했다면 이것은 거의 여권 내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활동을 줄여야 된다가 67%, 늘려야 된다는 사람 4%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민심의 답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짧게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아까 그 하단 자막에 홍준표 시장이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차별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언론이 없는 자리에서 몇 차례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는 차별화를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련의 그 요구사항이라고 언론이 부르는 것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요구나 혹은 개인적인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차별화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민심과 민의가 그런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김 여사의 외부 활동,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개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뭐 김건희 여사가 재보궐선거 투표장에 이 투표하러 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하는 데 현장을 방문해서 경찰관 격려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보통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적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아예 일절하지 말고 그냥 한남동 관저에 갇혀서 그냥 뭐 살림만 하라 이런 뜻인가? 어디 선까지가 공개 활동이고 어디 선까지가 허용되는 활동입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연방법으로 규정을 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아주 법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딱 제한된 활동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비만아동 퇴치 운동을 했고 예. 그다음에 낸시 레이건 여사가 마약 퇴치 운동에만 올인했어.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프랑스도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에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마크롱 대통령도 그 본인이 연상이었고 스승이었던 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과 그 말하자면 제한된 영역을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법은 안 되니까 여야 합의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내부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 격언에 영부인에게 퍼스트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자기 지위는 아니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합의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기에 왔고 더 이상 야당은 이것을 무도하게 공격하고 또 여당은 또 과도하게 방어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저는 내부 지침 마련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이번 기회에 차에 이번 그냥 기회에, 꼭 김건희 여사 케이스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누가 또 영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사실 전 정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끝났는데 다시 또 언제라도 이게 반복 안 되리라는 또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제 어느 정도 전 법으로 규정하면 제일 좋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정 안 된다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 규정이라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한번 이참에 진짜로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과 공개 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도
뭐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전 제 소신입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검찰에서 내가 논란이 됐던 명품백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다 불기소 결정이 나왔으니 난 이제 좀 떳떳하게 그냥 외부 활동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죄를 다 받았는데 무혐의고. 아니, 그런데요. 예. 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요. 뭐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정무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정무적인 사안이 될 때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판단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더해서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에 그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힐 때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안 지켜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 명품 가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못한다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떳떳하고 바른 일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검찰이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 계좌주로서 계좌가 동원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계속 활동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물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될 정당으로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국민 여론 눈높이상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인이 과거에 말했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거에. 우리 송영우 변호사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예. 근데 여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은 여사의 활동이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상식의 선, 법의 선을 넘어선 부분을 정상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앞서 뭐 명품백이나 도이치모터스 이미 불기소됐는데 활동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저 불법 건축 관련된 의혹도 아직 수사가 안 끝나고 있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뭐 공천 개입 논란 그리고 여론 조작 관련 논란 이거 아직 수사 시작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제대로 된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금 불기소로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법과 그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헌정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모범을 보인다면 본인의 여사로서의 행보를 고민하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 질서에 어떻게 순응할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앞으로의 의혹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야당에다가 뭐 특별감찰관을 갖다 요청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심위를 한번 열도록 요청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조치는 나와줘야 그리고 나서 행보를 얘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 대통령 부인의 행보를 갖다 법으로 얘기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여사는 공정하지 못한 특별 대우를 받았느냐 그리고 왜 김혜경 여사는 130번 압수수색 당할 때 왜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하지 않고 불기소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답을 내놓는 게 우선 돼야 그다음에 행보를 해도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 여사 문제가 뭐 월요일 날 면담 때 가장 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대외활동 중단이나 자제나 인적 청산이나 다 또 의혹 규명의 절차에 협조하라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김 여사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 여사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국민들은 갖고 있고 또 다수의 정치권에서 갖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천 개입 논란, 또 당무 개입 논란, 또 앞으로 혹시나 벌어질 수도 있는 뭐 인사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여사가 또는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사가 했다 하는 그런 이제 과도한 영향력의 행사. 그것이 영향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요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외 활동의 자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사의 그 횟수를 줄이라든지 범위를 줄이라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김 여사의 국정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제는 건절하자. 그래야만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대통령도 바로 서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점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산에서의 면담이 좀 건설적인 방향, 이런 방향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거나 최 의원님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 말 자체를 대통령은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어떤 증거를 누군가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전에 박창원 교수님께서 그 특별감찰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덧붙이면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추천해야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요. 지금까지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한 번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니 그 부분만 부각이 되니까 추천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그렇게 특검법을 몇 번씩 다시 발의하면서 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지 사실은 어떤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좀 뭐 해동이 좀 잘 돼서 여건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하루하루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아까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뭐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 대표님 좋아해요. 김정희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저 김정희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네, 이번 한 주에 명태균 씨가 카톡을 또 공개해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오빠 논란. 김건희 여사가 지칭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친오빠를 의미하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다라고 했다가 명태균 씨 역시 굉장히 모호하게 입장을 얘기하다가 친오빠가 맞다라고 이제 뒤늦게 좀 확인을 해줬어요. 언론을 골탕 먹이려고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비된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비밀리에 주고받던 카톡이 왜 나오는 겁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그 오빠가 문제됐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 여기 다시 한번 누굽니까? 아니 저 김건희 여사의 저 오빠라니까요. 친오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 목소리야. 걔들은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오빠라고 친오빠야 이랬는데 내가 갑자기 그만 농담한 거야. 그 대통령이야. 그럼 걔들이 위에다가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단친 거야, 야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올렸는데 뜬금없이 오빠 논란이 불거진 것 같다라는 식입니다. 이 명태균 씨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벌써 워딩 자체가 좀 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혼선을 좀 빚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일부러 좀 말을 바꾼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본질은 명태균 씨가 어쨌든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그 공천 작업 혹은 또 그 유력 정치인들이 조금 활동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말하자면 본인을 굉장히 과장해서 좀 표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또 개입한 흔적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건이 좀 곤혹스러운 지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분밖에 모르니까. 다른 참모들이 알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가 사기 전과 이범도 있고 허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개입한 자기가 정말 그 과거의 흔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혼란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빠라는 논란도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아니 이거 대통령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그 친오빠가 된다니까 이게 또 그러면은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얘기하는데 아니 입당도 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선거 상의한 게 그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자꾸 헛발질하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알았는지가 전제돼야 그다음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동의하는 거 빨리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좀 정제되고 좀 정확한 얘기들이 한 번에 딱 좀 일관되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 신빙성을 얼마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 뭐 거론되는 정치 인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고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그 카톡 캡처본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봤거든요. 일정하게 2, 3분 간격으로 답을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그 맨 위에 보면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 3분 후에 또 여사가 또 답변을 하고 또 2, 3분 후에 또 명태균 씨가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연관 있는 맥락이 있는 그 대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좀 정치적으로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은행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좀 뭐 대책을 논의한다. 뭐 이렇게 하는 와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맞다면 아래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맥락상 명태균 보자면 씨가 그렇게 또 의심은 되는 이제 거죠. 뒤에 친오빠다라고 바꾼 것은 사실 그 밑에 있는 저속적인 표현 대통령을 보고 어떻게 지라는 표현을 쓰지 뭐 이런 저속어 때문에 사실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말들도 타격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도대체 저 말은 도저히 부정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친오빠다고 대통령실 해명을 했다면 명태균 씨도 실수했다. 대통령의 체면, 대통령실의 체면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경로해서 본인에게 신변에 뭔가 큰 바로의 뭔가 위협이 올까 하는 뭐 그런 그 위협감을 느끼고 말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언론에 오락가락하게 이불로 그랬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 명태균 씨의 저런 그 은행에 우리 모든 언론이나 전국이 휘둘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의 핵심은 공천 개입했느냐 마느냐 또 대선에 있었던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했는데 그 대가로 정권 잡고 난 뒤에 지자체장이나 또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데 영향력 행사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런 본질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자꾸 이렇게 흘리는 가십성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휘둘리지는 마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명태균 씨가 뭐 어떤 사람이길래 뭐 특정 언론을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 찔끔 그러고선 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를 하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야. 뭐 언론을 갖고 놀고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이 경마식 보도로 이 명태균 씨 입만 쳐다보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보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명태균 씨한테 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명태균 씨가 정말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작업 동안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인터뷰들이 필요했고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말 바꾸는 행보를 언론이 좌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거.
이번처럼 뭐 캡처본이라든지 아니 뭐 단독 달고 맨날 뭐 단독 인터뷰 이래가지고 자꾸 그렇죠. 나와요. 그런 아유, 증거가 피곤해. 있을 때에 관련된 보도와 그리고 그 증거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오빠냐 아니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당시에 그게 어떤 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인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시에 거래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용산에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를 예.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여권 패널은 그러시더라고요. 눈 올 때 기다렸다가 쌓이면 한꺼번에 치우려고 그런다. 아니 지금 이 백주 대낮에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사람을 네.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 부부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지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언론이 몇 명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점에선 예.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해명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한 그 체계적인 해명이 있어야지만이 네. 언론의 이런 보도가 조금 정리될 거다라고. 근데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카톡만 벌써 한 2,000개가 된다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땅에다 벌써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뭐 여러 개 뭐 폭로할 만한 게 그 중에서 파장이 클 만한 게 벌써 수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씩 까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캡처본이 나오면 그거는 또 증거가 되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또 대통령실이 다 해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명태균 씨를 바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뭘로 구속시켜? 무슨 혐의를 뭘로 잡아야 돼요? 아니 그 인지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의혹만 해도 불법성,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천 개입했느냐 마느냐, 또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 본인은 이제 보정을 했다라고 어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명태균 씨 말대로 보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데이터를 조작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약에 경선 결과를 만들려고 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건 수사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가능해요? 아니 일단 명태균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과의 굉장히 의심스러운 돈 거래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혐의가 있는 걸로 드러나면 뭐 그 적극적인 사법 처리가 필요하죠.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시켜서 수사하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압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없는 대통령 부부와 이 당선 전부터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도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걸 검찰이 공개하는 영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명태균 씨가 현재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인의 영역에서 어떤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무슨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에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팩트파인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 참모들도 뭘 알아야 논평을 코멘트를 해놓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얘기합니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목요일에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대통령실에서부터 건 여사의 휴대폰 문자,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대통령실 참모한테 다 공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참모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한 장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앞으로 뭔가 다른 거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국민적으로도 피로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창원지검이 이걸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산지검하고 서울에서 검사 한 명씩 파견받아가지고 지금 수사팀도 보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온 지금 녹취만 분석한 녹취만 4,000개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김영선 의원하고 그동안 총 전부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0개를 보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데도 한 팀이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 변호사 말씀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왜 속도가 더디냐고 저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고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면서까지 구속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했거나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을 때 뭐 구속하고 그 뭐 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에서도 매우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조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거래한 국회의원이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뭐 개별 어떤 의원들은 이제 전직 의원들은 이제 해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여권 내에 뭐 그쪽 창원 그쪽 주변으로 아주 유명한 뭐 정치 브로커였는지 여론조사 전문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 줬으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25명의 이 거래한 의원님들은 뭐 제대로 섭섭하게 한 거예요, 명 씨를? 아니 그런데 일단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25명도 의심해봐야 아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네. 또 필요할 때마다 언론을 접촉해서 무언가를 내놓고 무언가를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주장들 중에서 크로스 체크가 됐거나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25명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그 25명의 리스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명태균 씨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우리가 구태 정치와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뭐 여론조사의 어떤 부정한 시도를 하는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들은 근절돼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명태균 방지법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뭔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안 갚았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것조차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이 사실인지도.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대방들은 또 다른 입장들을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참 이게 이 내노라 하는 이 정치인들이 정치 거물들이 어떻게 이 명 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엮여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최 의원님 선거를 뭐 2번 또 치러 당선되셨고 또 뭐 이번에 좀 안타깝게 낙선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예비 후보 선거 단계에서 사실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여론 지형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솔깃하지 않은 또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미묘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 유혹에 막 자꾸 그렇죠. 빠져요. 잘 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단위급의 선거를 치를 때 내가 당선에 유력하는 여론 지형이 형성된다는데 그걸 누가 마다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묘하고도 사실 그때는 또 출마자들이 약자거든요. 근데 접근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뭐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렇게 여론조사를 빌미로 접근해서 그런 부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범죄자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언론이 저렇게 경마식 보도록 잘 지적하셨는데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의인입니까? 내부 고발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의롭게 본인이 무슨 핍박받는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영웅으로 만들어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언론도 조금 검증하면서 보도를 하는 게 조금 더디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 더 쓰겠다고 단독 따라서 저렇게 아무 주장이나 갖다가 다 써주는 거 그게 맞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시게 된다면 저런 분들 접근하는 거는 진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단호하게 딱 잘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왜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일단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법과 수사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 국민적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그러면은 불기소가 납득할 만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이 레드팀을 두고
의사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도 그만큼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레드팀에 충분한 검토와 판단할 시간이 주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시간이 예.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계좌가 사용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의 계좌가 사용이 됐다면은 그 자체로 괜찮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한 국민들의 또 여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 이제 후폭풍이 조금 이제 계속 있는 그런 사안일 수밖에 없고.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이 딸인 문다희 씨가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좀 출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이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또 공인성을 감안하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행위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또 저걸 갖고선 뭐 왜 손이 없었나? 왜 우산을 본인이 쓰지? 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우산을 씌워주는 거 가지고도 또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어제 본인이 나오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글로서 출두하기 전에 절절하게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는 식의 글도 올렸는데 뭐 10번 100번 잘못한 일이죠. 예. 적절한 때에 문 대통령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글쎄요,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개된 CCTV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 당연히 대리 기사를 요청하거나 그러는 게 정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거든요. 무리해서 운전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차를 아예 안 가져가는 게 기본 상식인 거고 혹시라도 가져가게 불가피하게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예. 상식인데 어쨌든 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좀 뭐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 뭐 다행히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본인이 죄를 지은 만큼 뭐 이런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경찰 출석을 했으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장 표명을 하시고 이 부분은 뭐 다른 뭐 관련된 수사가 있다면 그 수사는 더 이어지겠지만 음주운전 관련된 논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좀 사과하고 또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감 중이잖아요. 근데 뭐 행안위 국감에서는 문다희 씨 음주운전 가지고 경찰청장 막 뭐라고 정무위 국감이라든지 다른 뭐 국감에서는 온통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갖고 있고 아니 상임위가 자기 정책 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김건희 문다희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국정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민주당에 있죠. 왜냐하면 증인 채택부터가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법사위 99대 1로 요약되는 그런 편파적인 증인 채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쟁 국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시간이 없어서 더 논할 수가 없어서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좀 참아. 많이 억울합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자, 뉴스아이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